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목숨 다가.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5일 밤 5명의 애국 독수리들이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제12화 초특급 대국민 사기극 누구를 위하여 원전을 세우나 편입니다. 애동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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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인사들 하시죠? 저는 애국요정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태클 들어오기 전에 얼른 해야지. 네, 반갑습니다. 오선의 낙선 전문 기자 민중의 소리 정치부 현석훈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설명절을 맞이해서 티파니를 만나고 온 문화평론하는 최영일입니다. 티파니를 만났어요? 단독으로? 지난주에. 뮤지컬. 근데 부럽더라고, 은근히. 정말. 괜히 부럽더라고. 이게 무대 위에서 아우라가 돋는데, 뭐, 아우라 형광등 100개? 이런 거는 잽이 안 돼요. 그래요? 그리고 이 빨간 가죽 자켓하고 스키니를 입었는데,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려. 예. 우리가 좀 빨간 방송이잖아요. 네. 혁명의 여신을 보는 듯 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언젠가 우리 스튜디오에 한번 꼭 모실 수 있기를. 언젠가. 네,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티파니 직접 봤다고. 아니, 직접 봤다니까? 네? 멀리서. 그녀와 나의 거리는 15m 정도였어. 네, 반갑습니다. 행동대장 최한욱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경제부 조태근 기자입니다. 네. 지난주에 카메룬 다이아몬드 비밀 편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나름대로. 제가 굉장히 버벅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창피하더라고요. 얘가 무슨 쓴 기사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막 횡설수설하고 막 장난 아니었는데 조금 먹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아니 그게 1년 전 기사를 기억 못하는 건 그런데 예. 그날 쓴 기사도 기억을 못했잖아. 맞아요. 그렇지. 그게 또 들어갔어. 사실 좀 드러낼까 하다가 있는 그대로 가는 생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넣었어요. 네. 우리는 안티를 좋아하는 방송. 네. 어차피 제가 전문 기자도 아니고 서두에 날라리 기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영화가 소재가 좋으면 예. 아무리 대충 만들어도 그렇지. 명작이 나오게 돼요. 근데 진짜 이런 거는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시리즈로 만들고 싶어. 예. 제목도 너무 멋지잖아요.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비밀. 그렇지. 그래서 인부 6명 데리고 밀림을 막 가지치기면서 아니 그 그림이 그려지더라니까 머릿속에. 네. 그리고 뭐 따봉 뭐 이런 거. 그렇죠.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KBS 다큐멘터리 제목 뭐냐.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밝힐 수 있다. 뭔가요? 그게 기억을 못 하겠네. 기억이 안 나. 어떡해. 기억하는 게 없어. 페이스북이나 애국전선 팬카페에 올려뒀어요. 그래서. 찾아서. 찾아보시라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추적 70분이거나. 친절하셔. 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또 잘 팔려서. 재미를 본 김에. 해외 여행을. 그렇죠. 나름 모모의 비밀 시리즈 2탄인가요? 네. 우리 아랍에미리트 원전의 비밀 편. 네. 아라비안 나이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위하여 원전을 세우나 네. 편이 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를 위해서. 무르나 마나한 걸. 그쵸. 제가 하여튼 지난번 카메룬 다이아몬드 하면서 우리 각하를 새롭게 보게 됐어요. 지를 위해서 모든 걸 다하는 막가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송을 계속 모니터링 해보니까 저희가 그 카메룬 다이아몬드 하면서 초점을 맞췄던 거는 그 왕차관님 그 박영준 전 차관이었는데 저희가 방송을 쭉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 크레딧 은행 나오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방향이 각하로 확 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이제 각하하고 이거하고 연루되어 있는 거는
사실 없어요. 네, 밝혀진 건 없는데. 이 새끼 쫄았나? 이렇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뭐하러 해명해. 그냥 넘어가지. 아니, 참, 그게 진짜 애매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아니, 뭐, ACBC 하면 안 돼요? 뭐, 애꿎은 사람 잡을 일 없잖아. 네. 아니, 뭐 사실 뭐, 그건 논쟁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요, 이 기자들이, 기자들의 어떤 뭔가, 이 직업 활동 방향이 바뀌었어요, 이제. 각하를 까는 걸로. 아니, 행동 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행동. 예, 손바닥 TV에 이상한 오늘 수가 채워지고 이게 기자야, 진짜. 행동 대원이야 이게 지금. 혹시 최하능님 푸셨나요? 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서로 밥그릇은 서로 보장하면서 일을 해야지. 기자냐 행동 대원이냐의 차이가 아니고 이상호 기자는 잘못이 없는데. 오바해서 공권력이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간 거지. 얼떨결에 행동대원이 되셨군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의와 상관없이 행동대원이 돼버린 거죠. 그냥 취재하러 아니, 가셨는데. 근데 좀 지나친 면이 있어요. 좀이 아니고 완전 지나친 아니, 거죠. 기자를 수갑을 채우는 경우가 어딨어요, 세상에. 청와대 앞도 아니고 전두환 사저 앞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서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 아니, 그렇다고 기자 뒤에다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아니, 보통 뒤로 채워놨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뒤로 채웠어요? 네. 뒤로 채웠어요. 와. 이게 예전에. 수학범들이 나는. 예전에 모 경찰서에서 했던 날개 꺾기 기술이거든요, 이게. 강력반 선수들 날개 꺾기 할 때 쓰는. 제가 보기엔 현 기자님 좀 있으면 이제 통닭구이. 아니, 왜냐면, 우리가 제일 딴께인데, 이건 그냥 일반 손바닥 TV는 그래도 대자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름 석훈 선배는 아무나 이 날개 꺾기 못 하실 거예요. 내가 예전에 딱 한 번 연행된 적이 있었는데요. 잠깐, 한 번이 맞나? 한 번이 아니고 제일 처음 연행됐었어요. 네, 여러 번이십니다. 대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은데 6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팔 하나에 한 명씩 이제 하고 허리에 한 명씩 하고 발에 한 명씩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생긴 학생운동 지도부가 있었던. 헷갈린 거죠. 아바타로 조직에 들어갔던 거구나. 헷갈린 거예요. 둘이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비슷하고 맷집도 비슷하고 그때 당시 머리도 짧았으니까. 짝퉁 후세인 이런 거야. 아니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뭐 물러가라 이렇게 막 구호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아시잖아요. 사복체포조 아저씨들 우르르 와가지고. 훅 들더라고요, 6명이. 그러니까 번쩍 들려요. 야.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하늘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이 새끼 맞지? 이 새끼 맞지? 하는데, 이 새끼 아닌데요? 그 닭장차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버리고 갔어. 한 생각했어. 이걸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타라고 얘기도 안 해. 앞에 세워놔 그냥. 그냥 앞에 툭 놓고 가더라고.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들면 들려요. 예, 무겁지만. 들면 들린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자도 막 잡아가는 시대인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아니고 지금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정말. 전직 대통령. 전직도 아주 오래전 전직이신데. 그렇죠. 5공화국 때니까. 오래전 전직이 문제가 아니고 첫째 학살의 주범이다. 독재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이게 선출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체육관 대통령이었죠. 쿠데타로 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착복하고. 그러니까 지금 각하의 모델일 수 있는 거죠. 착복하고 나서 돈을 안 내. 29만 원밖에 없잖아. 골프 치러 다니고. 그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징하겠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랜만에. 근데 그걸 취재하러 갔더니 경찰들이 잡아가는 시대인 거죠. 아직도. 아니 근데 무슨 죄로 뭐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러던데. 노인학대죄죠. 노인학대. 29만 원밖에 없는 불우한 노인을. 아니 근데 괴롭히고 말이야. 성금은 못 낼 망정. 사실 손바닥 TV의 그 이상호 기자, 그러니까 이상호 선배가 예전에 그 엑스파일도 까고 그랬죠, 이제 뭐 이런 그 폭로 전문 기자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름 이제 MBC라는 조직이 거대 조직이잖아요. 아니 이분들이 그냥 몸소 그냥 막 투쟁을 벌이시니까 괜히 우리 그냥 벙커에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요즘에 이제 대한 미디어에 지상파가 밀린다. 종편은 우리가 논할 가치가 없어졌고, 종편은 논할 가치가 없고, 애국전선 시청률 나오는데 세 개 합치면 지상파조차도 이제는 사람들이 낙곰수, 낙곰살, 애국전선, 뭐 희뉴스, 희소식, 그리고 또 뭐 있죠? 뉴스타파, 그다음에 이털남 새로 나온 저공비행 등등 듣다 보니까 이제 TV 볼 시간이 없다. 이러니까 이제 지금 MBC가 열받은 거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그래요. 제목이 뭐라고요? 본론하고 상관이 없었어. 대국민 사기극 누구를 위하여 원전을 세우나. 누구를 위하여 원전을 세우나.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나름대로 또 카메론 다이아몬드 비밀편처럼 나름 우리가 쭉 따라왔던 기사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조태근 기자가 주옥 같은 기사를 참 많이 냈는데 어려워서. 기사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네. 설계도도 있고 막 그래. 왜 이렇게 어렵게 쓰셨나요? 지난 2009년 12월 27일 생방송으로 아부다비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이 생중계 대국민 연설을 했었죠. 이명박 대통령이 원전 수주했다. 2009년 12월 27일에 했으니까 3년 가까이 돼가는 그런 상황인데 2010년 여름 정도부터 보도를 쭉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바로 그 지난해 2011년 1월에 MBC 시사 매거진 2580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이면 계약 의혹을 제기한 그 보도가 나가면서 그렇죠. 이 여론에 많이 환기가 됐었죠. 그 이후로는 뭐 조금 논란이 있다가 작년 내내 이제 조용했습니다. 뭐 잘 되고 있겠지 이러면서 다들 아마 기억에서 그쵸. 많이 잊혀지셨을 텐데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이게 얘기를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4년짜리 얘기를 풀어야 돼. 예, 그 이면 계약에서부터 뭐 또 역마진 얘기도 있었고요. 뭐 파병 얘기도 있어요. 파병 얘기도 있었고 뭐 원전 폐기물 그렇죠. 우리가 들여오네 마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긴 그렇고 기사로 참고하시고요. 기사로 참고하시면서 이 녹색 창에 들어가시면 라운드업 치신 다음에 콤마 녹색창 좋아해. 녹색창이 잘 나와 있습니다. 녹색창에서 이 라운드업 콤마 UAE 원전 이렇게 치시면 거기 맨 위에 블로그에 뜬 게 있습니다. 그 라운드업이라고 이제 그 정리해 놓은 걸 말하는 거죠. 쫙 정리된 거 말이죠. 정리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썼던 기사를 포함해서 처음 썼던 기사를 포함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거기 보시면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뭐 민중의 소리 아무도 모르는데 꾸준히 하네요. 짝짝짝 뭐 이렇게 경향신문에서 블로그를 몸소 저도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 내 기사를 위주로 정리를 잘해주시다니 참 그 고맙다 이런.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 블로그 보고 전 되게 좋아했어요. 이젠 알아주시겠죠. 꼭 그 라운드업 콤마 그 UAE 원전 녹색창에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경향신문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일이 있었고요. 지난해 1월에 그 2580 보도가 나간 이후부터의 상황 변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위주로 먼저 좀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전해드릴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UAE 원전 하면은 그 우리가 딱 그 수주를 해가지고 4기를 건설하기로 했죠. 공사비 100억 불 우리가 대주기로 한 건 다 아시죠? 그렇죠.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100억 불 쏴주기로 하고 이제 UAE에서는 100억 불 내서 이렇게 200억 불 든다. 뭐 186억 불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얼추 200억 불이라고 합시다. 200억 불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지금 300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그런 게 아닐까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일종의 지체 보상금 같은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 조달 비용이나 건설 비용이 지금 늘어난 건가 이게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났든지 아니면 이 건설 관련해서 무슨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직영부나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 물어봐도 그거는 UAE 쪽에서 아는 거지 우리는 모른다.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아는 게 없어요. 정말 아는 게 없어. 정말 그렇습니다. 뭘 물어보면 몰라. 아니 돈 받고 뭐 하시나? 제가 2010년부터 쭉 취재를 할 때도 뭐 매번 만나는 분들도 전혀 모른다. 잘 되고 있다. 계속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고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데 잘 되는 걸 어떻게 알아?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가 직접 자기네가 그 PF 대상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상자인데 몰라요. 관계자가.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뭐 전혀 몰라요.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후자인 것 같아요.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거슬러 가서 말씀드리면 이제 2580 보도가 있고 나서 제가 수출입은행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조 기자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작년 여름께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여기 수출입은행이 저희 사무실하고도 가깝게 있어서 여기 그 산업은행 바로 뒤에 있죠. 그 키위 주스 하나 먹여주고 저기 벨트 하나 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벨트를 왜 줘? 32만 원짜리 회도 잘 안 먹는 조기자한테 벨트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다른 선배 드리고 벨트는.
물어봤더니 뭐 다 잘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조 기자가 이 PF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다 잘 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난해 11월에 원전 관계자들을 통해서 아부다비 현지발로 나온 소식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사업비가 300억 불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원래 이 186억 불, 뭐 200억 불이었는데 300억 달러면요, 한 34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34조. 예, 네. 34조 6,200억 정도 되는데요.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한 330조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얼추 잡아 보면 우리나라 예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이 공사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갑자기 300억 불로 늘어났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00억 달러는 UAE에서 대주고 100억 달러는 한국이 빌려서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어떻게 한국 금융기관에서 대주기로 하고 나머지 100억 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뭐 UAE 쪽에서는 은행에서 빌린다 뭐 아니면 UAE에서 국채를 발행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경제 위기 뭐 유럽 재정위기 있고 막 이러죠.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하여튼 300억 불까지 이렇게 늘어난 공사비를 어떻게 우리가 조달할 수 있을지 이게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게 돈 조달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입 은행이 100억 달러를 모아서 갖다 주기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빌려다가 하는 것이죠. 앞서 전에 방송에서 들으셨던 크레딧 스위스 있죠. 크레딧 스위스 여기도 이 금융 설계를 해주고 돈도 빌려주기로 했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뭐 다 알려져 있는 얘기죠. 그리고 뭐 HSBC 또 이 스탠다드 차타드 이런 국내외 금융기관들 또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은행에서 해준다 만다 뭐 국민은행에서 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또 계속 이 점을 따져 물었었는데요. 발단이 된 게 바로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수출입은행의 2010년 2월 9일자 보도자료. 저도 뭐 이걸 보고서 처음에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 2010년 2월 9일이면 언제냐면요. 2009년 12월에 이제 원전을 수출을 했죠. 그리고 한 2달 지나서 수출입은행이 보도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이 수출입은행장이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게 자금 조달 확정이 되는 거는 2010년 1분기까지 대주단 구성을 완료하겠다. 대주단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채권단 모임 뭐 이렇게 되는데요. 대주단 모임을 다 구성하는 게 2010년 1분기, 그러니까 2010년 3월까지는 끝내겠다. 돈 빌려줄 사람들 딱 모아가지고 너 얼마 이게 다 구성이 완료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벌써 2012년 1월, 이제 오늘이 25일이니까는요. 거의 지금 이걸로 치면은 2년 가까이 지금 지난 상황인데도 아직 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러 번 따져 물었겠죠. 2010년에도 따져 물었었고요. 2011년 작년 10월에도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2010년 1분기까지 된다며 수출입은행 니네 왜 된다고 그래놓고 안 됐냐. 이걸 또 물어봤고요. 2010년 4월에도 국회에서 물어봤었고 또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물어봤었고요. 작년 3월, 6월 수출입은행이 이제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데 국회에 여기서도 곧 대주단 구성이 마무리된다. 이 얘기가 이제 곧 돈이 다 모아진다. 100억 달러가. 이런 얘기였는데요. 작년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 제기됐는데 그때도 역시 곧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곧 된다. 제가 이 곧 된다는 얘기를 한 2년째 듣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입은행 아까 벨트 받았다는 그분한테 제가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 양반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 괜찮게 생각하거든요. 후덕하게 생기시고 옛날 포청청 같이 생기신 분입니다. 눈썹이 짙으시고 나름 이 사업을 잘해보겠다는 의지도 있으신 분인데 수출입은행의 김모 팀장님 아마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분이 계속 만날 때마다 벨트 주면서도 이제 곧 될 거야 뭐 이렇게 만날 때마다 주시나요?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2년째 안 되니까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확실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지금 공사비까지 300억 달러로 배로 늘어난 상태죠. 이런 상태니까는 지금 돈을 과연 어떻게 구할지. 최근 UAE 쪽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UAE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한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데가 이제 UAE 원자력 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엔액이라고 하는데요. ENEC 뭐 그래서 엔액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UAE 원자력 공사라고 하죠. 이 UAE 원자력 공사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해서
짓을 했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 스탠다드 차타드, HSBC 여기에다가 대주단 구성을 제의를 했는데 예. 아직까지도 답이 오지 않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작년 말 상황입니다. 작년 말이요? 얼마 안 됐네요. 예, 그 한 달 전쯤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계속 돈이 모아지지 않으면 예. 돈 액수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당연하죠. 공사 기간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예. 또 지금 300억 불까지 늘어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더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이걸 모르는 상황인데 액수도 300억 불로 늘어난 데다 돈도 조달도 아직까지 어려운 상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에 2011년 3월에 거기 가서 이제 삽질을 한번 했었죠. 그 준공식, 기공식 한다고 이제 딱 삽질 여기저기서 하니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네. 입술 막 부르트고. 예, 그때 가서 한 날이 하필이면 그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그 주였습니다. 그 주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원전 좋다고. 기공식을 한 거죠. 공사비는 300억 달러로 늘어났고. 돈도 안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그러니까 것이죠. 거기서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짚어줘야 되는 게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건 지금 우리가 다룬 이게 본질이 뭐냐면 지난주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비밀은 타겟이 왕차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각하와의 연관성은 뭐 모르겠으나 이 크레딧 스위스가 등장해서 우리가 빵 하고 놀랬던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놓고 크레딧 스위스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를 했고 국제적인 대주단 구성에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근데 본질은 뭐냐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는 MB 스스로의 쾌거라고 얘기했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009년 연말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막 비행기 트랙에 올라가는 장면, 거기서 이제 현지 호텔에서 아부다비에서 연설하는 장면, 돌아와서도 대서특필, 조중동이 뭐라고 깔았냐면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쾌거. 그리고 이게 나중이 돼서야 수상하다, 이상하다, 지금 3년이 되도록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집권 2년 차가 조금 안 됐을 무렵이라 세일즈 외교의 대대적인 CEO 대통령의 이미지를 딱 박았던 사건이고요. 굉장히 이 내막을 모르는 국민들이 이 양반이 수출 하나 제대로 하는구나. 능력이 있다. 사상 최대의 공사였거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 국내 아마 단일 수주액으로는 최고일걸요? 예, 그러니까 원전 수주한 것 자체가 처음이었고요. 이거 이후에 이제 계속 시도하다가 다 실패했죠. 터키 원전은 실패했고요. 이전부터 했는데 결국 안 됐고. 결국 이제 나가리가 됐고요. 베트남에서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안 됐고요. 이게 그 작년에 이제 3월 11일에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면서부터 이 원전 르네상스라고 있습니다. 이제 2007년 8년 이때 이제 원전 르네상스의 시대가 옵니다. 기존에 이제 원전의 사고도 많이 나고 기후 변화 협약도 이제 있고 이래 가지고 원전이 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가 2007년, 8년 이때부터 원전 업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업계 사람들은 그걸 원전 르네상스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다 뛰어들기 시작한 게 우리도 이제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또 터키, 베트남 이렇게 등등 여러 군데를 수주하러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성공했다고 말하는 이 UAE 원전이 돈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돈 조달도 지금 안 되는 상태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게 그 일찌감치부터 예상이 많이 됐었던 거긴 한데요. 자금 조달 관련해서 뭐 크레딧 스위스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크레딧 스위스는 원전 파이낸싱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회사입니다. 금융회사입니다. 세계적인 그 IB라고 그러죠. 그 투자은행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게 아마 그 뭐 골드만삭스 많이 들어보셨죠. 또 뭐 JP 모건, 모건 스탠리 뭐 이런데 또 망한 뭐 리먼 브러더스, 뭐 메릴 린치 이런 데가 또 있었죠.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게 뭐 저도 처음 보도하게 된 시발점이 됐던 기사인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의 2010년 10월 7일자 기사가 바로 이 100억 불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하게 됐던 바로 그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2010년 10월 7일자 블룸버그 통신 기사입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국이 이 UAE 원전 사업에 100억 달러를 대출해 주기로 했다. 뭐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뭐 사우스 코리아 플랜스 투 랜드 10 빌리언. 뭐 UAE 뉴클리어 플랜트 뭐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소스가 크레딧 스위스에서 이걸 불러줬습니다. 한국에서 100억 불 대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크레딧 스위스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민흥식이라는 이 취재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AE 원전 사업에 우리가 이렇게 큰 규모의 이런 100억 불이나 드는 이런 사업에 우리가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금융 설계를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라는 거죠. 크레딧 스위스도 처음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원전 관련해서 업계 쪽 금융 파이낸싱 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보니까 다 의아하게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죠. 아니 왜 크레딧 스위스가 보통 이제 그 골드만삭스나 이런 그 미국계 혹은 영국계 투자은행들이 주로 영미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크레딧 스위스나 UBS 이런 유럽계 금융기관들은 대규모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인 것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되게 의외다.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하튼 이런 그 이상한 그 크레딧 스위스 같은 데가 들어가 있는 물론 크레딧 스위스가 이제 그 세계적인 금융회사긴 하지만 이런 그 원전 관련해서 파이낸싱을 한 경험은 전무한 그런 회사가 갑자기 이제 원전 파이낸싱에 들어가서 돈도 꿔주겠다 그러고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전 관련해서 그 계약한 대로 진행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발표한 대로 진행되는 것도 없어요. 그 공사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냥 요약을 하면 딱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삽질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삽질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삽질이 이제 작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이제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공식을 했는데 첫 삽질인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삽 떴다니까 뭐 그 공사하고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공식만 한 거죠. 산만 뜬 거고요. 작년 7월에 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민주통합당 의원이죠. 김영환 위원장이 7월에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랑 민주당 의원들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작년 7월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기공식 삽질 한 뒤로 한 3, 4개월 지난 뒤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UAE 원전 건설 사업 현장을 시찰한 결과 UAE 원전 당국에서 아직 본공사 허가를 얻지 못해서 콘크리트 생산 시설과 헬기장 등 부대 시설 건설 공사만 진행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하나도 그렇죠.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허가조차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이건 또 3년 전 얘기인데요.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최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보면 계약 자체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논란이 있었어요. 3년 전에만 해도. 그런데 일단 뭐 기공식을 했으니까 하나보다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이게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면 덫에 걸린 거죠.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체보상금 같은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계약서를 공개하진 않으니까 어떻게 그 명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서가 지금 공개돼 있지 않죠. 그렇죠. 계약서도 공개가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조달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100억 불을 지금 꿔준다 이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현석훈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 계약이 체결이 안 됐다 이 의혹을 저희가 작년 초에 처음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프라임 컨트랙트라고 그래서 이제 주계약이라고 합니다. 뭐 본계약이라고도 하고요. 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작년 1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 UAE 원전 사업 금융 조달 관련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서 나머지 일 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라. 이렇게 그 관계부처 장관들한테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는 그런 제보를 저희가 입수를 하고서 그 이것을 보도를 처음 했다가 그 한전이나 그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에서는 전부 다 다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뭐 계약 다 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좀 보여주세요. 이를테면 이제 이거죠. 그 프라임 컨트랙트라는 단어가 있는 고장만 좀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컨피덴셜 때문에 이 비밀 준수 의무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지금 다 그 주장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그 제보를 듣고서 본 계약이 그러면 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니다 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는 그러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 계약이 체결이 안 됐다 이거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비용이 아직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공사비만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뭐 계약서에 서명을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UAE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터파기 공사라든지 이제 뭐 기초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원전에 대한 공사 허가를 주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그럼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 적어도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결이 안 됐어도 심각한 문제고, 그렇죠. 국내 국제적으로 이제 개망신을 당하는 일이고, 예. 체결이 됐어도 아까 예. 얘기한 덫에 걸려 있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약 200억 불이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수주를 한 건데, 예. 그 중에서 거의 절반이 넘는 100억 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우리가 대주는 형국으로 그렇죠. 예. 장기 저리 차관이죠, 이게. 예. 그렇게 하기로 했던 건데, 그 사이에 100억도 마련을 다 못한 사이에 2년이 후딱 갔고 예. 100억이 더 늘어나 있단 말이에요. 공사비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제 기억에 여기에 몇 가지 의혹이 초기에 제기될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프로젝트를 수주했지? 왜냐하면 수출 경험이 하나도 없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거기서 항상 모든 공사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네. 덤핑 수주 의혹이 있었어요. 덤핑 수주 의혹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터키 원전 수출 실패가 네네. 터키에서 적어도 UAE와 비슷한 수준의 조건을 요구한 걸로 알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못 받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 자체가 우리 정부도 너무 터무니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상태가. 터키, 안 그러면 터키에서 똑같은 요구를 했는데 못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 공사는 정말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기된 의혹이 뭐냐면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도 몇 개 안 되지만 예. 기업 자체가 몇 개가 안 돼요. 한전은 최초로 해외에 건설해보겠다고 뛰어든 거고 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켓 쉐어 1위가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회사고. 예. 그렇죠. 근데 모기업은 도시바예요. 예. 일본에. 2위가 프랑스의 아레바라는 기업인데 아레바요? 아레바는 약 300억 정도를 냈을 것이다. 예, 아랍에미리트에. 예. 근데 우리나라는 186억을 내서 덤핑으로 우리가 따왔다. 싼 맛에 한번 맡겼다 이건데 문제는 지금 300억이 돼 있다는 거는 원래 가격으로 올라가 버렸다는 게 되잖아. 다시. 그러니까 이게 그 반값 원전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반띵. 반값 아파트 하더니. 원전 입찰 당시에 그러니까 2000 몇 년이죠? 2009년 12월 27일. 2009년 당시에 그 한국 수력원자력에서 한수원에서 발표를 낸 게 있어요. 1kW당 건설 단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게 단위가 달러인데요. 그러니까 1kW당 미국은 4,400원. 4,400달러요. 그리고 프랑스는 3,200달러. 그런데 한국은 절반이에요. 1,300달러. 이렇게 제시해서 딴 정말 거예요. 반값이네요. 그러니까 이 공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공사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특기 있잖아요. 이 토목들. 그러니까 토목공사들. 우리가 밀어붙이면 된다. 그렇죠. 공기 단축 그리고 가격 덤핑. 저가격. 예. 항상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이게. 뭘 없는 다이아도 만들어내는 판에 뭐 예, 반값으로 못 근데 하겠어요. 이거는 무슨 대수로나 이 아파트나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예. 원전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지구에 사는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이 중요한 건데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수출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기종 자체가 국내에도 시도해보지 않은 기술인 거죠. 예, 우리나라 건데. 라이센스도 없어요. 그 APR 1,400이라고 하는 한국형 예, 신형 경수로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 미국 거를 좀 개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성 문제가 좀 제기가 많이 됐었는데요. 예. 국내에도 지금 한 기가 설치가 이미 돼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 미국 그 원자력 위원회라고 그러죠. 그 USNRC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원자력 위원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거기서 아직 인증을 완전히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 안전 등급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출할 때도 안전성에 대해서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는데요. 예. 이 원전이란 게 뭐 그 워낙 안전성이 중요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공사비 많이 드는 것도 자금 조달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 이게 지금 안전성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 보면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난해 3월 11일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고 나서 뭐 이렇게 만든 위원회인데요. 예.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이제 그 강창순 서울대 교수, 카이스트 교수인가요? 강창순 위원장이 지난달 말입니다. 바로 얼마 안 됐는데요. 이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그러니까 2011년입니다. 작년. 예. UAE를 갑자기 갑니다. 예. 가서 이 UAE에도 그런 그 안전 관련 기관이 있겠죠. 그게 네. UAE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이 영어로는 뭐 FANR 뭐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 UAE 원자력 안전규제청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안전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기 위해서 뭔가 갔던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양반이 간 시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 2011년 12월 19일에서 23일 연말에 별로 다 가기 싫어하실 텐데 크리스마스 끼고 앞두고 이렇게 딱 가셨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문제는 이 원전 허가가 지금 안 난 상태입니다. 이 그렇죠. APR 1400에 대해서 이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안전청 이 FANR이라는 데에서 안전 허가가 안 난 상태인데 그럼 못 짓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가가 나야지만 실제 이 원자로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왜 동그랗게 도명태로 돼 있는 그 콘크리트 타설물 하고 원자로 그걸 지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허가를 얻는 데만 한 1년 반이 걸립니다.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번 달 말에 갑자기 그 원자력 국내 한국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아랍에미레이트에 갔다 온 것을 미루어 보면 뭐 최소한 지금부터 뭐 한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이게 그러면 그 1년 반 뒤에나 그 허가가 나는 건지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허가가 나기 전에 일단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조금 그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그 추석 바로 전날 1월 20일에 그 설이죠. 설 바로 전날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 그 원전 관련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총대를 메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그 서울 이제 그 고속버스 터미널 뒤쪽에 보면 팔레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여기서 한국 원전 수출 산업협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년 인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원전 업계, 뭐 그 한전, 뭐 두산, 현대, 뭐 이런 양반들, 그 사장들, 뭐 상무들 불러다 놓고서 이제 그 새해 인사하는 자리, 이 비공개 자리였는데요. 제가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비공개인데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그 원전 전문가. 뭐 이렇게 넥타이 메고서 이렇게 뭐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스파이 항상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녹음을 한번 떠와봤습니다. 녹음까지.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석지식경제부 2차관이 자기가 UAE를 바로 UAE를 그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 조석지식경제부 2차관이 18일까지 UAE 아부다비를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자기 뭐 했다 이제 얘기들을 했겠죠. 그런데 올해 7월은 돼야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원자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체 추정이에요, 그것도? 올해 7월에 하셔야 되지 않겠냐. 7월에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UAE 원전이 제대로 안 되면 원전 수출이고 뭐고 안 된다. 나가서 수출하더라도 이 UAE 원전이 안 되면 전부 다른 나라에서 가라고 할 거다. 금년에 이걸 제대로 준비 못하면 원자력계는 앞으로 미래가 없다. 근본적으로 UAE 원전이 성공적으로 가야 한다. 7월에 콘크리트 타설하려면 영어 다큐멘테이션 작업도 해야 되고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 작업이요? 문서 작업들을 이제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콘크리트 타설 작업.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인정한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이 7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양반도 이제 그 조바심이 난 거죠. 이때 가보니까 뭐 그 쟁쟁한 분들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금년에 그 최대 우리라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원전 업계 사람들. 그렇죠. 우리의 최대 목표는 이 UAE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쟁쟁한 분들이 우리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7월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목표. 하려면 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고 싶다는 것이죠. 하고 싶다. 하려면 우리가 그 영어 설명서도 다 만들어야 되고 지금 다 한글로 돼 있는데 다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아직 영어로 설명서도 안 만들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한 2달 있으면 총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곧 이제 정권 엎어지게 생겼고 이게 가능한 작업이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감한 게 아까 얘기하려다 이제 잠깐 이어지는 대목이 뭐냐면. 자, 수주했다. 나 이 정도 쾌거를 올렸어. 그때 각하가 육성으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입술이 부르트도록 이런 용어를 썼고요. 직접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외국 선진국한테 뺏길 뻔한 건데 내가 가서 막판 뒤집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따왔다. 이 두 가지가 대서특필됐던 거고 뭐 대한민국 원자력의 미래, 쾌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쵸. 그 보도를 한번 빵 써먹고 1년이 지나서 기공식 하러 가서 사판술 뜨고 왔는데 그게 다죠. 그 흙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지금 이제 3년 차가 됐어요.
자, 100억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 안 되고 있어. 현재. 두 번째, 안전성에 대한 어떤 등급 획득도 못 해. 예. 그리고 세 번째, 거기 참여하는 마피아 그룹, 우리끼리 모여서, 야, 올 여름에는 꼭 이거, 콘크리트 껍데기 만들어야 돼. 예. 그래야 이제 원전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지금 목표인 거지. 세트장을 짓는 게.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게 임기 중에 될까나? 이런 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아직 안전성에 대한 확인도 안 된 APR 1400이라는 이 모델은 예. 수명이 60년이래요. 예. 그럼 지었다고 치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하나가 60년 동안 아랍에미리트에 예. 지어준 우리나라가 예. 그 수명 기간 동안 하자 보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이거 반세기가 넘는 사업인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100억을 우리가 100억을 힘들게 모아서 아랍에미리트에 대출을 해주고 그 돈을 우리가 도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28년 장기 분할 상환이란 말이에요. 예. 저리로. 28년? 그러니까 이건 각하가 살아있는 동안 끝날 사업이 아닌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아니다. 60년 살아있으려나? 그 이자는 얼마나 되나요? 28년. 그게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복잡해지는 역마진인데 예.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보다 국가 신용도가 높아요.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뭐라 그랬냐면 100% 이거 원전 금액 200억 불이든 300억 불이든 우리가 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래도 비용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야 하니 대한민국에서 제안하기를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해주겠다고 하니 너희가 그럼 100억 모아와. 맡겨본 거죠. 네. 근데 우리는 더 고리를 내야 돼. 그리고 고리로 돈을 대출해서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처럼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에 저리로 대출을 해줘야 돼. 여기서 우리는 마이너스 마진이 생기는데 그쵸. 그걸 역마진 문제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역마진은 이렇게 사채 끌어다가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렇죠. 이자 받는 꼴이네 지금. 똑같은 거지. 맞아. 이게 제일 대박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러시안 캐시에서 돈을 빌려. 그다음에 국민은행에 집어넣어. 이거 이자 받아가지고. 이거. 바로 그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그 역마진 관련해서는 뭐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 라운드업 UAE 원전 이거 보시면 예 자세히 제가 그림까지 해서 다 넣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왜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대략 이제 현재는 총액 300억이라는 얘기인데. 그쯤 됐다. 하여튼 뭐 100억은 우리가 내겠다. 뭐 그래 뭐 저리건 뭐건 뭐 그렇다. 달러예요, 달러. 달러. 예. 근데 이 돈을 못 모았다는 얘기고 지금. 그렇죠. 100억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100억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낸다는 건데. 뭐 약 100억을 예, 자기들이 내고 또 100억은 자기들이 채권 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모르는 거잖아요. 좀 모르는 거죠. 예. 이게 모여 있는 건지 어쩌는 건지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고 현재.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랍에미리트는 잘 사는 나라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국민 소득이 얼마예요? 2011년 기준으로 하면 만 얼마 되지 않나요? 2만 불 좀 왔다 갔다 하는 2만 불이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국민 소득이 5만 불이에요. 오. 2배 이상 우리보다 잘 살아. 물론 그 안에도 이제 양극화가 심하겠죠. 그것도 이제 거기 로컬 분들은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10만 불 됩니다. 그렇죠. 뭐 내가 러시안 캐시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건희한테 빌려준 꼴이네. 그렇지. 말하자면 그런 거지. 그러니까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아니 그리고 또 플러스 100억이 더 들어가는데 이건 뭐 아예 계획이 없는 거고.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마련할지. 예, 지금 300억. 그러니까 300억이 하나도 없는 거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볼 때는 이 아랍에미리트 원전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이 엎어졌어요.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성사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행되기 힘듭니다. 이게 아까 조 기자가 그랬잖아요. 7월 그러니까 지경부 차관 2차관이 7월에 공고를 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쯤 허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다음에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땅을 파야 돼요. 그다음에 원전이니까 안반 위에다가 안반 다져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공구리 치는 작업이 들어가야 7월 정도면 골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당장 내일 공사를 시작해도 우리나라 그 각하께서 워낙 불도저시니까 야간에 조명 켜놓고 돌격 앞으로 해도 주야. 7월에 공구리를 못 쳐요 이게.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거를 7월에 하는 걸 목표로 하자. 지금 얼마나 자기들이 초조하면 이러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면 이거 계속 가는 건데 공사를 시작 안 하면 멈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돈도 마련이 안 됐고 그렇죠. 지금 허가도 안 났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계약이 완전히 끝난 건지 아닌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약서의 실체도 불투명.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니 곧
대선 끝나가지고 대통령 바뀌면 이거를 덤태기 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밀어붙이겠냐고. 이거 지금 차기 정부가 어디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초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 또 다 속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구가 아니다. 예, 카메론에 다이아몬드 없는 거라 예, 유사한 거예요. UA에 원전이 없어요. 애초부터 그런 건 없는 거고. 지을 마음이 없어졌어. 예, 요걸 주가 조작적으로 좀 봐야 된다. 주가 조작적으로. 예, 이게 뛴 데가 있다 분명히 거기. 진짜 저는 너무 궁금해요. 대체 왜 하셨을까? 예, 설전에 거기 모이신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이거 주식 투자한 분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튀겼나. 그래서 7월 정도에 한 번 더 튀기자. 콘크리트 타설 들어간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정부에서 보도한 내용을 지금 스토리라인을 쭉 따라잡고 있지만 사실은 거기 찜찜한 게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가 등장해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조 기자가 방송 시작하면서 제기한 문제란 말이에요. 왜 크레딧 스위스가 갑자기 해본 적도 없는 안 하던 이런 초거대 프로젝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주냐.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예. 이건 아까 조 기자가 이제 그다음에 언급한 이거는 뭐 우리나라 한전이 뭐 이 원자력 발전소를 몇 기 수출해봤으면 모르겠는데 초유의 그것도 가장 어마어마한 비용을 드는 그런 대공사를 그것도 이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신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매우 이 의혹이 여러 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정말 경제보다는 또 정치적인 문제인데 파병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특전사가 가 있죠. 예, 가 있죠. 그 파병이 뭐 그 처음부터 약속을 했었다고 이제 김태형 국방부 장관이 전 국방부 장관이 그렇죠. 국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2010년 11월에 국방부가 지금 UAE에 특전사 130명 파병하겠다 이렇게 딱 그 발표를 해버려서 바로 그해 2010년 12월 말에 파병 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2010년 12월 바로 그냥 출국을 해버립니다. 선발대 출국해가지고 가서 지금 뭐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을 짓는데 파병도 날치기를 했어요. 콘크리트도 지금 안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데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되지도 않은 사막 허허벌판에 우리나라 군인들은 가 있는데 이게 올해 말이 벌써 2년 기한으로 갔기 때문에 2012년 12월에 돌아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공사는 시작 안 됐는데 군인들은 왜 갔다 오는 것이며 제 기억이 생생한 게 뭐냐면 그때 파병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때 전지훈련 가는 거죠. 전지훈련. 그 열사의 땅에 이게 무슨 팀 스피릿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 본진이 이제 2011년 작년 1월 10일에 갔는데요. 벌써 이제 간 부대가 지금 아크 부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아크 부대 지금 1년째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킬 게 없습니다. 부대도 아크 부대예요. 각하가 그랬어요. 긁어왔는데요. 각하가 2011년 보도예요. 3월 달 보도인데 약 1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조 기자가 이제 기궁식 했었던 시점. 그리고 이제 아크 부대를 갔어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글라스 쓰고 특전사 잠바 입고 선글라스 썼어. 장병 군인 코스프레 하시고 악수하면서 이제 하나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기 전에 1시간 정도는 영어 공부를 해라. 말이 안 통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막에 말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재밌는데요. 글로벌 군인이 되려면 현지화를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군인. 그리고 백미가 계속 한식만 먹으면 심한 훈련 받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끔 로컬 음식을 즐겨 먹으라고. 거기는 뭐지? 아크 부대 진짜 이 불쌍한 양반들인데요. 이게 그 원전 부지가 아시겠지만 그 원전은 되게 외진데 지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한 270km 가야 됩니다. 사막 한복판에 이 바다 쪽에 연결된 데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헬기장하고 뭐 콘크리트 타설장 브라카죠. 여기서 지금 아크 부대 우리 나가 계신 한 200명 가까운 그 특전사 요원들 1년째 계시는데 혹시 뭐 제대하셔가지고 다시 들어오신 분 있으면 연락 좀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내가 집단 진짜 봤다. 정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린 진짜 로컬 음식 좀 먹었나 안 먹었나 제보 좀 주시면 영어 공부하러 간 거예요. 글로벌 솔저가 되려고. 아니 근데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벌판에. 그러니까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다 갔으면은 130명 예정이었는데 선발대하고 본진이 갔으면 뭐 100명 내외 되려나요? 130명, 180명 뭐 요 사이라고 그 정도로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저는 파병이 그 국회 동의가 될 때
이 파병 사상 최초로 여당 단독 처리를 한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뭐 본회의 토론도 없었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위헌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월남 파병이든 미국 달러를 벌기 위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뭐 월남전에 투입됐든 그 이후에 또 노무현 정부 때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있을 때는 대한민국 헌법 5조에 의거해서 국제 평화에 참여하는 걸로 네. 국제 평화 유지군으로 갔는데 요번에 이 UAE의 파병은 국익 창출을 위한 파병이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헌법 어디도 국익 창출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경우는 헌법에 나와 있지도 않고 사례도 없었고 그쵸. 그런데 이것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해서 그렇죠. 보내버렸는데 국익 창출을 위해서 군대를 우리가 막 보내도 되는 거냐 이거지. 이게 이제 위헌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이 참 지금 그 물러나신 이 김태형 전 국방부 장관 이 양반 진짜 그 아마 역사의 기록이 남을 겁니다. 이거 저 그 한전 또 이 현대 두산 이런 데 돈 벌어주려고 이 특전사 130명 보낸데 사인한 양반 물론 이제 대통령이 가라고 해서 갔겠지만 국방부 이 군인인데 이 뻔히 알면서 이게 그냥 보냈다는 거죠. 이거는 그 김태형 국방장관 책임은 아닌 것 같아요. 책임을 물으면 이건 각하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왜 간 거예요? 그렇지. 원전을 뭐 보호하는 이런 그러니까 원래 원전 보호 뭐 그런 건데요. 아니, 이제 없잖아. 예, 그러니까요. 나중에 만들어지면. 근데 그러니까, 오잖아. 지금 지을 때는 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언론 보도를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내 스토리는 뭐냐면요. 기억되는 건 이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각하가 외교전을 열심히 펼쳤다고 홍보를 할 때 그 아랍에미리트의 왕세자를 불렀어요. 우리나라에. 아, 맞아요. 왕세자가 오면 우리나라는 쇼를 보여주잖아. 근데 제일 손쉬운 게 특공무술 이런 거잖아요. 왕세자 앞에서 특전사들이 나와서 쇼를 딱 했는데 너무 멋있었던 거야. 그래서 왕세자가 이 각하한테 저들을 좀 우리나라에 보내달라. 매일 쇼를 볼 수 있게. 요청을 했다는 거지. 서커스. 그러니까 이게 그 스토리대로라면 무슨 왕세자한테 기회단을 보낸 것도 아니고. 기면하구나. 아, 참 미치겠어. 아니, 그러면은, 아니, 만약 그렇다 쳐도, 왕궁 근처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아, 근데 왜 그 구석되게 짱 막혀가지고. 아부다비에 있어야 되는데. 헬기장 만들었잖아, 헬기장. 아니, 뭐, 공사하러 간 것도 아니고, 쇼하러 간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물론 예전에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병도 물론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야 뭐 정말 뭐 유엔이든 뭐 어디든 뭐 하여튼 그런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거는 뭐 거의 저거 뭐 각하가 네가 가라 UAE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될 거라고. 오 멋지네. 그 대사가 딱 맞다. 고마해라 말 못해. 네가 가라 UAE에서. 그러니까 뭐 이라크나 아프간이나 파병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어서 논란도 컸는데 그건 그래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터졌으니까 전쟁하는데 뭐 미국이 압력도 넣고 뭐 합세해서 뭘 해보겠다 이렇게 가는 건데 돈 벌려고 간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그럼 뭘 벌었냐 이거예요 지금. 정확히 한 일이 뭐냐라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영어 공부. 이 군대의 파병에 대한 비용은 100% 우리나라가 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거기서 돈 주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전이 가기 위해서 특수한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 가니까 엔지니어들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기술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경비 부대가 간다 그럼 인식이 되는데. 그럼 뭐 그런 거면 이해가 되죠. 2년 넘어서 3년 차 동안 아무것도 안 되고 돈도 마련 못해, 안전성도 못해, 공사도 못 들어가. 그런데 왜 꾸준 군인들만 사막에 가서 뭘 지킬 것도 없고. 이게 뭐 왜 먼저 갔어요? 저기 그 전에 엔지니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나야보다 찾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엔지니어들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제 보증해주기로 했다. 뭐 60년 동안 그런 논란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그 오퍼레이션 개런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운전하는데 보증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완성만 하고 끝이 아니라 가동을 시켜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 지금 인구가 한 800만 정도 됩니다. 800만 중에 아랍에미레이트 사람은 1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50만 명 정도는 다 무슨 저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서 일종의 그 이주 노동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주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인구 중에 정말 그 아랍에미레이트 UAE 시민권을 가진 국민은 150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뭐 거의 그러니까 그 중소도시 서울 그 우리로 치면 중소도시 정도 하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을 하려면 한 1,000명이 넘는 그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들. 기술자들이 필요한데요.
이게 지금 2017년에 지금 1호기가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뭐 예. 콘크리트 타설해서 잘 되면 예. 그 4개 중에 하나가 201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예. 거의 평창 올림픽 전해에 완공이 되네요. 2017년이면 뭐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금방입니다. 금방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완전히 2017년에 완공이 딱 된다고 해서 바로 그때부터 딱 스위치 키면 완전히 뭐 딱 돌아가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2016년 뭐 5년부터 이렇게 시험 운전도 해보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가동이 될 텐데 말씀드렸던 대로 UAE에는 지금 이 원전을 운전할 사람이 기술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엔지니어가 없습니다. 이 엔지니어라는 것은 이제 원전 같은 경우 특히 뭐 단연간의 그 숙련을 거쳐야겠죠. 그렇죠. 원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는요. 근데 지금 원전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 예. 계속 그래서 지난 2009년 12월에 수주하고 나서부터 이 UAE 대학이랑 국내 이제 카이스트 이런 데랑 계속 뭐 협정 같은 걸 맺습니다. MOU 같은 걸 맺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교육시켜 주겠다. 뭐 카이스트 교수님 몇 분은 지금 거기 가 있습니다. UAE 대학교에 가 있는데 모래 벌판에서 뭐 거기서 칠판으로 가르치고 계시는지 교수님들 요즘 힘드네요.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왔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UAE 원전 뭐 어떻게 하고 있나 가보니까는 뭐 이상한 그 건물에서 칠판에다가 뭐 원자력 뭐 이런 거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이제 있어 몇 분 보였는데 어떻게 문제가 지금 가동할 한 1,000명 정도의 인력이 지금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조 기자 지적대로 그러니까 박사급 연구원들하고 뭐 석사급 연구원들 이런 엔지니어들이 가야 되잖아요, 실제로.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인력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보내줘야 되든지 아니면 거기서 키워야 되는데 거기서 키우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1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1,000명이나 지금 키우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도시 하나에서 카이스트 학생이 다 나와야 되는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핵물리학 관련해서 인력 배출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등등 몇 개밖에 원자력 공학과가 없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 아부다비 이제 UAE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돌리고 안전성도 유지해야 되고 이러는데 우리도 걱정이고 그 사람들도 걱정입니다. 그러면서 내기를 돌리려면 엔지니어급으로 1,000명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에도 뭐 지어야 되나 봅니다. 이 국내에도 신고리 원전 등등 4기를 더 지어야 되는데 누가 거기 가서 일하겠어요. 이러면서 인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러면서 지금부터 사람을 뽑아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절반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야 생겨나는 건데 여러분들 누가 요즘 UAE 가서 20년 근무하라고 하면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20년을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것도 이민이지 진짜. 재밌는 얘기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아들한테 이제 여러분이라는 거는 여기 원전 수출 관계자들, 사장님, 상무님들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 아들한테 가라고 하면 그럴 사람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단의 인센티브가 아니면 안 갈 겁니다. 이러면서 병역 특례 뭐 이런 거라도 줘야 될 텐데 관계부처에서 반대하고 이럴 텐데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이민 가게 생겼는데 병역 따위로 이분 제일 걱정인 거예요. 지금 아부다비 갔다 와 보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죠. 20살에 가면 40살에 오는 거예요. 아니 애들은 어떡할 거야? 애들은 애가 못 알아봐 아빠를. 그냥 이민이지 이민. 아빠 아랍 사람이에요? 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이 강연이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원전 관련 중소기업 수출하시는 분이 딱 손을 들고 질문을 하시는데 내 아들은 26살인데 지금 UAE 가 있습니다. 딱 이러니까 다들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박수를 쳐. 다들 이제 씁쓸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시는데 참 이건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그거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아들이 가는 거죠. 그렇죠. 대기업의 아들은 가지 않고. 안 가죠. 그렇죠. 왜 가요 여기? 26이면 아직 장가를 못 갔을 가능성이 높고 46에 돌아오는 거네요. 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처자를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UAE에서 일할 분들이 한 1,000명 정도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아니 거죠. 특단의 인센티브가 아니면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왜 20년 걸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올라가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인력들이 투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을 돌려보면서 매뉴얼을 만들고 비상시에 이런 조치를 하고 또 현지 학생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취업이 되는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가면 원래 1세대들은 그렇잖아요.
빨라야 20년이죠. 빨라야. 어떡해. 그러면 거기서 그 한 20년 동안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이제 원전을 갈고 닦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뭐 할 거예요? 거기 살아야지. 아, 근데 이 양반이 아랍에미레이트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이 넘는다. 예. 이제 1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연봉. 1억 원 정도. 그렇죠. 1억 원이 넘게 지금 다 버는 그렇죠. 건데. 이 정도 버는 사람들이 원전 가서 일을 하려고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원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78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20세기는 핵의 시대였잖아요. 아인슈타인 우리가 존경하면서 자랐고, 그렇죠. 아, 원자폭탄이 대단한 거구나. 미래의 무공해 에너지는 원자력 이렇게 생각하고 컸기 때문에 이렇게 첨단 기술로 인식을 했는데 지금 원전 기술자는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은 참 이게 감사한 일인데. 이 미국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가 있어요. 시리즈 만화가 심슨 가족인데 심슨 가족의 아빠가 호머 심슨인데 아주 한심한 인간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스프링필드라는 마을에 원자력 발전소 운전기사야, 이 사람이. 그래서 맨날 원자력 사고가 나. 만화 속에서 보면. 아무도 죽진 않지만 핵 재앙을 늘 이제 끌어안고 사는 이런 이제 블랙 코미디 만화인데요. 그 호머 심슨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상류층, 부유층은 안 할 거고, 거기서도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60%가 넘는 남아시아인들이나 베두인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란이나 이라크의 쿠르드족 같은 취급을 받는 하층민들이 있는데, 그럼 그들에게 뭐 전문대학이나 대학 교육 수준을 시켜서 그들에게 그 일을 떠안겨야 되고, 위험한 일을. 지금 보시면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일본에서 사망 기사를 숨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소장도 피폭됐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인명사고들이 그거를 일본 같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쉬쉬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아랍에미리트의 미래에 나타나는 일이고 그로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나라의 젊은 인력들을 훈련시켜서 대거 보내야 되는데 20년은 처음 20년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수명이 60년이면 20년씩만 쳐도 3세대를 근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인력 수급이 안 되면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가동을 해야 되니까. 그게 바로 계약상. 운영 보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동 보증. 그러면 어쨌든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가는 한 우리가 계속 사람을 갖다 박아야 되는 그렇죠. 건데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답답하네요. 그럼 결국엔 이제 뭐 제일 훌륭한 방법이 군인들 보내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국익 창출을 위해서 이제 군인들이 세계를 누벼야 되는 병역 특례가 이제 나오겠네요. UAE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공사가 저는 이게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도 지금 마련을 못 할 것이고, 이게 그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돈 어디 꾸지도 못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저 뭐 유럽 재정위기 있고 이래서 안 되죠. 돈을 지금 그 우리나라 외화 벌이 지금 달러 차입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이 100억 불 마련을 해야 되는 또 이 300억 불까지 늘어났는데 또 얼마나 더 꼬라박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안전성 인증 이 문제도 있고 또 방금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그 희극이 될지 모를 아니 비극이 될지 모를 이 인력들 1000명 없으면 이거 제가 가서 지어만 놓고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되기 전에 이게 빨리 좀 포기하는 게 이게 그래서 좀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대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박근혜 친박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다음 될 거다 뭐 이렇게 바라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작년 또 2010년 재작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문제 제기를 파병 왜 하냐 이런 문제 제기에서부터 이명 계약 이 의혹도 제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계속 제기를 했었습니다. 친박계 뭐 유승민 의원 또 이혜훈 의원 등등 아마 그 UAE 원전 관련해서 기사 좀 찾아보시면 이분들 얘기 계속 나올 겁니다. 저희도 이분들한테 자료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분들 계속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정권에서 자기들이 만약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잡으면 이게 지금 돌아오는 채권만 해도 그 매년 그 100억 달러, 10억 달러씩 딱 대출해주면 바로 그 국가부채가 될 텐데 부담이 많이 1년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이요. 34조. 그러면은 이게 지난주하고 약간 갈리는 게 뭐냐면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출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사실상 불가능한 이 일을 한 번은 임기 중반에 나도 한번 잘했다. CEO 이제 컨셉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입술 터지시면서 입술 터지고 나도 지가 때린 거 아니야? 세일즈 외교하고 그래 보겠다고 한번 과시성으로 터뜨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과시성으로 터뜨리기에는 너무 뒷수습이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일을 벌인 거잖아요.
지금 그게 3년 동안 보여지고 있고 그럼 이 원전을 터뜨리고 지금 이 정부가 얻고자 했던 건 뭐고 얻은 건 뭐죠? 자, 주가 조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와 마찬가지 지난주 설 새해 인사 신년 인사회 가면서 그 원전 수출 산업협회 거기 그 차관이 참석했다는 거기서 이제 제가 그 전에 2년 동안 취재하면서는 못 느꼈던 거를 좀 깨달았는데요.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과 또 이 국내외 원전 업계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게 바로 이 UAE 원전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관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 안 되면 우리 망한다. 원전 이런 산업이 망한다. 원전 산업이 망한다. 한국의 원전 산업이 망한다. 돌파구가 없어요. 돌파구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다른데 뭐 여러분들 다른데 뭐 수출하고 뭐 원전 부품 수출하고 뭐 이러시죠. 그런데 이거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안 되면 다 여러분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그 이명박 대통령의 무슨 그 선전 효과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이익이 돌아가는 정말 그 현금을 돌아가는 이 원전 업계의 이해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최대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춰져가지고 지금 아마 원전 업계와 이명박 대통령 또 정부 지식경제부를 핵심으로 하는 여기서는 이것을 결코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놓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자기들의 뭐 밥줄이 걸린 거니까는요. 그래서 결국 이제 국민들이 원전 2009년에 수주했을 때 뭐 우리도 이제 원전 수출국이다 뭐 이렇게 자부심 뭐 소나타 몇백 대 수입하는 거랑 수출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많이 선전을 했는데 당시 유조선 180대 수출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게 핵심을 보시면은 이게 결국 그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지 절대 뭐 여러분들한테 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한전, 이 또 뭐 현대, 두산 이런 그 원전 업계 또 이명박 대통령 이게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때 좀 절실히 그러니까 느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건데 이 각하가 계속 주장하는 게 당신은 그린 시대의 대통령이다. 친환경 대통령이다. 녹색 성장. 녹색 성장이다. 근데 그분의 친환경은 원자력이야. 근데 우리의 기본 상식으로는 원자력은 반환경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오염시키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 6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앞에 5개는 우리가 아는 나라예요. 미국 대표적으로 프랑스, 일본, 그다음에 독일, 러시아,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치면 앞에 이 5개의 나라 중에 원자력 발전 국가 중에 유럽의 2개 국가, 프랑스와 독일을 빼고 대표적인 3개 나라는 모두 다 이 핵의 재앙을 입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79년 카터 행정부 때 이미 3마일섬 방사능 누출이 있었고 86년에 체르노빌은 최대 재앙이었고 러시아는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로 대난리가 났고 특히 체르노빌하고 후쿠시마는 원자력 안전 등급 중에 최악이 7등급인데 두 개 다 7등급에 해당하는 재앙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 6번째로 막 원자력 발전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게 이게 시대에 맞는 논리인가? 이게 친환경인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제가 2부에서 뭐 말씀드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정부에서 그 녹색 성장하면서 제일 위에 올린 게 이제 아시다시피 그 원전이었죠. 근데 UAE 원전 자금 조달하는 거 요거 취재를 하면서 제가 신기하다고 느낀 게 모든 관련 부서의 이름이 다 녹색 금융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수출입은행에서 이 UAE 원전 하는 팀도 녹색 금융팀이에요. 산업은행에서 요거 관련해서 융자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녹색 금융팀, 녹색 성장팀. 정책금융공사도 녹색 관련해서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서 거기서 들어가면 하는 짓이 뭐냐면 원전 관련해서 돈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녹색 뭐 이렇게 해놔서 이게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언제 어디 가가지고 뭐 녹색 성장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뭐 나는 뭐 이럴 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녹색으로 해놓고 원자력 해놓는 나라는 진짜 참 이 각하는 누클리어 밤이 이렇게 파인애플로 보이나 보다. 야자수로. 그거 신기하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어차피 이제 뭐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뭐 이거 이대로 가면 공사 못할 게 뻔하다. 정사가 안 된다. 근데 이게 공사를 못해서 우리가 그냥 0으로 돌아가면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끌어온 만큼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당연하죠. 거죠. 얼마나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될까. 제가 보기엔 아니 난 특전사가 얼마나 허무해. 왜 모래밭에서 2년 있다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미래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외국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 이제 아레바가 핀란드에서 원전 하나 건설을 하려다가 안전성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가 5년 7년 막 이렇게 지연이 돼가지고요. 공사비가 막 3배 늘어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소송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빨리 끊어주는 게 오히려 그 피해를 줄이는 길이지 이걸 그냥 계속 질질 끌고 간다 그러면 이게 뭐 국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겁니다. 지금 뭐 수출입은행에서 돈 뭐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이제 해주는 거죠. 그렇죠.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동일인 한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한테 여러 번 빌려줄 수 없게 한다 뭐 이런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비율도 확 늘려버렸습니다. 원전에 100억 불 확 꺼줄 수 있게 한 번에 확 쏴주는 거죠. 이런 것도 하고 뭐 산업은행 이런데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산하 금융기관들의 그 여러 가지 그 채권 발행 같은 규제도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수출입은행 등등 해서 그 정부 기관들에서 지금 채권 발행하는 것들 엄청 많습니다. 뭐 사무라이 본드 등등 해가지고 그런 채권을 다 발행해가지고 어디에 쓰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무서워. 되게 무서운 이 얘기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금, 국민 세금이 이게 다 그 정부가 보증해줘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금들이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 정권이 그 지난해 초 자료에 따르면 그 지식경제부에서 원전 금융이 파이낸싱이 하도 안 되니까 UA 원전 파이낸싱이 안 되니까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를 우리 한번 써보는 안을 검토해볼까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정권의 사람들이 미쳤구만. 이 한국은행 외환보유고를 거기다 끌어쓰려고 그런 발상을 했었다가 한국은행에서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한번 보이콧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조달이 되면 좋은데 뭐 이 해외의 유수 은행이나 투자사들이 봤을 때 이 그림이 말이 안 되니까 위험성이 너무 높아 보이니까 대출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돈의 논리로 다 움직이는 그렇죠.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제일 만만한 건 또 국내 자금들이잖아요. 국민들 혈세고 걱정이 되는 건데요. 뭐 연기금 그 부분이. 투자하자 그러고 그런 얘기 할 거 연기금 아니에요.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런데 전 이건 진짜 위험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한 방에 사막에 날려먹는 건데 이건 진짜 누클리어 밤 아니야.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거론된 것만 보세요. 외환 고유고를 빼요. 연기금을 빼요. 만약에 이걸 쏴줬어요. 나라에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외환 고유고 모자라가지고 IMF 한번 작살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거를 지금 빼가지고 거기 때려박겠다는 발상을 하는 인간들이에요. 28년 동안 거기다 묶어놓고 그때 당시 지경부 차관이 이제 회의 주재했던 차관이 바로 박영준 차관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지금 카메룬에서 이제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박영준 차관이고 제2차관이었죠. 제2차관이었고 지금 현재는 조석 차관이고. 바로 그 후임의 후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하의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는 깊이 의심을 하는 크레딧 스위스가 크레딧 스위스 문제고 지식경제부는 뭐 하는 조직일까?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서는 이 원전 사업 이것을 거의 사활적으로 그럴 수밖에 추진하려고 없죠. 지식경제부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반도체, 뭐 그다음에 석유, 뭐 자동차 수출, 뭐 이런 거 하고 원전, 그다음에 전기 한전 원전 관련해 요게 이제 제일 큰 것들 덩어리들인데요. 원전 관련해서 뭐 새로 그 부서까지 하나 새로 만들었었습니다. 2009년에 수주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 초에 뭐 원전 수출진흥과 뭐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빨리 그 자금 지원도 해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움직임들이 막 되면 수출을 딱 그 원전을 수주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조직들이 커지기 시작했고요. 부서까지 만들고 과장급, 국장급까지 직책이 새로 만들어지고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관 같은 경우 이번처럼 그 2차관 같은 경우 이제 자원 같은 경우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그 말씀드렸던 조석 차관처럼 원전 관련 부서에 일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 2차관 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영학 차관도 그랬었고요. 지금 이제 그 전에 이제 박영준 차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있는 이제 조석 차관도 원자력 에너지 과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 지나고 나서 이제 뭐 그 성장 동력 실장 뭐 이런 거 하다가 산업단지 공단 이사장 하다가 이제 작년 12월에 오신 양반인데요. 이분의 아마 그 필생의 목표가 이분은 뭐 자기 스스로 뭐 원자력 맨이라고 부르시고 다니는 양반이니까는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이 정부가 어떻게 할지 지금 그 아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채권 발행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저도 지금 지켜볼 텐데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뭐 정책금융공사
이런 데서 채권 발행하는 것들 한번 유심히 저도 뭐 건건이는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얘기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어디다 쓸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4대강이 굉장히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각하 본인도 안 한다.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왜 하겠냐? 안 하겠다. 처음엔 대운하였죠. 그러니까 네. 대운하 안 한다. 네. 그리고 이제 4대강이라는 이건 치수 사업이니까 한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게 뭐 독일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했다면서요. 보드를 다 폭파해버려야 된다고.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공사는 거의 다 완공 단계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해외 프로젝트다. 성사되기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 한데 이 각하의 추진력은 이럴 때 주로 발휘돼. 그래서 안 되는 건데 해버려. 그리고 수습은 국가가 끌어안고 이게 60년 100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제 그런 거죠. 조 기자의 문제적인 두 가지. 하나는 돈이 모자란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용 보증을 못한다. 사람 문제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전 문제도 있고 사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얘기하는 줄거리는 이 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어렵다예요. 누가 봐도 어렵다. 적어도 우리 상식에는 어렵다. 근데 뭐 일단 뭐 관료들이나 정부에서는 거의 각하의 유일한 치적으로 될 수도 있는 만약에 된다면 이런 거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게 뭐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전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금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일단 박히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공사 시작도 안 하고 우리가 무슨 보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이 캔슬됐을 때 다 사인을 다 해놓잖아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럼 그 돈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계약 자체도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전혀 알려지지 모르니까.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계약서를 검토한 국내 법무법인이 이제 법무법인 태평양이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 뭐 5대 로펌 중에 하나죠. 네. 여기 변호사들도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 아니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전에 들어서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이분들도 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런 조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예. 구체적인 얘기들은 이제 이분들도 이제 비밀 유지 때문에 못 하시지만 예. 아마 이 나중에 뭐 이 법무법인 태평양 계신 변호사분들 중에 누구 하나 양심선언이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분들하고 저기 아크 부대 갔다 오신 분들 꼭 한번 제보 주시면. 크레딧 스위스가 듣고 싶다,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카메룬 다이아몬드에 예. 1,000만 불을 투자를 했어요. 예. 융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 뭐 누가 봐도 되지도 않는 거라는 게 CNK에. 뻔히 보이는데. 예. 근데 여기는 돈을 안 넣고 있어요 지금. 예. 이 원전에 지금 이 대주단에 예. 참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뭐 각하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지 않겠냐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넣고 있다. 예. 그런 상당히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하물며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 보더라도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크레딧 스위스가 사실 저희가 이제 막 어떤 희화화 소재로 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어디 동네 새마을금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막 그 허접하고 어리버리하고 이런 금융기관 아닙니다. 예.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예, 유럽 최고의 IB 중에 하나입니다. 예, UBS, 크레딧 스위스 뭐 등등 해서 저희가 요즘에 좀 희화화 소재로 너무 써가지고 우리 새마을금고 같아. 청취자분들이 조금 너무 이게 낮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크레딧 스위스가 잘못한 거지. 네. 왜 자꾸 각하의 일에 말려들었어. 카메룬 다이아몬드 왜 주나? 모르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카메룬 다이아 수준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이건. 그렇지. 예, 카메룬 다이아 말고 그러니까 그때 매장량이 4.2억 캐럿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달 전체가 다이아다. 이 정도 급의 사기인 거예요 이거. 이거 위험하다. 네. 뭐 그 정도로 좀 일단 잠깐 끊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편집 좀 한번 잡을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전선 제12화 초특급 대국민 사기극 누구를 위하여 원전을 세우나 편을 듣고 계십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산 옥터라곤 완전 통일을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
어르신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CMS! 서로 다른 정파에 속했던 대표적 정치인, 불운한 자유주의자 유시민, 진정성 있는 진보주의자 이정희. 그들이 털어놓는 진보에 대한 농도 짙은 고민과 솔직한 견해. 유시민, 이정희가 6개월간 나눈 대화의 기록. 미래의 진보. 2012년 진보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미래의 진보. 이제 월성 1호기가 뭐 경주에 있는 건데요. 뭐 아시겠지만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 1호기 이게 68만 킬로와트짜리입니다. 예. 1983년에 네. 이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예. 이게 올해 11월에 30년 수명이 종료가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고장이 여러 번 났었고요. 올해도 지난 12일에도 또 고장이 한번 났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 아마 다시 이렇게 찌그락빠그락 고쳐가지고 다시 아마 가동을 하려고 그럴 텐데요. 예. 올해 원자력계의 최대 이 사업,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UA 원전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 월성 1호기에 이 10년 연장 재허가를 받는 건데요. 고장이 여러 번 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12일에 고장이 났었던 건 말씀드리면 이게 새벽 4시에 갑자기 이제 그 고장이 났었는데요. 이게 뭐 정부에서 발표로는 온도계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온도계를 재가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어떤 냉각수가 들어가든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 텐데 온도계가 고장이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온도계 고장 난 건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온도가 높아졌던 건지. 예. 무슨 상태인지는 모르는 상태인데요. 이 월성 1호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09년 4월부터 한번 안을 전부 다 개비를 했습니다. 안에 뭐 압력관이라든지 핵심 설비들을 다 교체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게 뭐 한 3,400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 4월부터 한 2년 3개월 동안 전부 다 수리를 했었는데요. 작년 7월 18일부터 재가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재가동 시작한 지 뭐 한 반년도 안 돼서 또 고장이 난 것이죠. 이게 뭐 수명도 30년 동안 썼으니까 아마 문제가 많았겠죠. 다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을 또 한 건데요. 지난해만 해도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했던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후 원전, 이 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살릴 거냐 말 거냐 뭐 그렇죠. 이런 대표적으로 있었죠. 30년 넘은 원전들 말씀드렸던 월성 1호기도 있고요. 또 제일 오래된 원전이 부산 기장에 있는 고리 원전 1호기입니다. 이거는 1978년, 30년 하면 2007년이겠죠. 이때 이미 30년 수명이 종료가 됐었는데요. 2008년 1월에 10년 연장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근데 바로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한 달 뒤, 바로 한 달 뒤인 2011년 4월 12일에 고장이 났었습니다. 1년 만에 또 고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2년 만에 고장이 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전, 노후 원전에 대한 국내 이런 우려들이 많이 커졌었는데요. 이 월성 1호기의 재가동, 이거를 지금 정부가 뭐 안전성이 검증이 되면은 올해 11월에 다시 이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조석 지식경제부 2차관 이 양반이 이제 문제의 원전 수출 산업 협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월성 1호기 시동 연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원자력계가 일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 뭐지? 돈을 일단 때려받고 허가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한 조폭이야. 뭐 한 7천억 들어갔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우스? 먼저 그냥 베팅해놓고 질러? 아마
허가 안 내주면 7천억 날린다고 하면 큰일 난다고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허가를 내주는 데가 어디예요? 예, 그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 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안전 허가를 내줘야지 이 10년 연장을 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설계 연장은 설계는 끝났고 설계 수명은 근데 10년 또 연장을 해주려고 그렇죠.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그 고리 원전처럼 이렇게 10년 동안 이제 해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을 일단 때려 박았으니까 우리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난다. 조석차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시동 연장 못 해보십시오. 관계되는 분들, 여러분들 연말에 애 보러 가야 되는 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허가가 나는 게 11월이니까 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얘기들을 합니다. 또 반핵 모임들 얘기를 하면서 반핵 교수, 의사, 변호사 모임들이 있는데 야당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번에 그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을 얘기를 하면서 야당 최고위원 경선 나온 분 9명 중에 5명은 반핵이라고 하고 2명은 탈핵, 2명은 원전 재검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게 저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한도전이야? 올해 미션이라는 거죠. 이제 월성 1호기 이 재가동 한다는 건데 안전성 문제 정부 쪽에서는 방사능 노출도 없었고 2, 3일 내에 재가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요. 바로 그날 그 언론 인터뷰에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은 이 국내 원전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아마 이분 얼굴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뉴스에서. 이분이 서울경제신문하고 1월 12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도 측정 장치, 온도계 오류라면 온도계를 그냥 교체하면 해결되는 경미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겠느냐? 설마 그러겠냐? 네, 온도 감지 장치 베어링 노화가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꼭 그 녹색창에서 뉴스에서 여러분들 그 서균열 교수 한번 쳐보시면 그 월성 서균열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이분 서울경제신문하고 인터뷰한 게 나올 텐데. 이 그 원자핵공학과 교수님조차도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이 월성 1호기 재가동 이 수명 10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경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이 업계 사람들 불러다 놓고서 우리 돈 이거 일단 돈 때려 박았으니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압박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핵 운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젊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사람들 뭣도 모르고 반핵이라고 한다. 집에 가서 자제분들에게 얘기해달라. 전기 쓰는데 원자력은 안 된다고 하는데 어쩌라는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원전 수출하는 사람들, 원전 업계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명씩만 설득해도 된다. 다단계인가요? 중립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반핵도 아니고 그렇다고 찬성을 하는 분도 아닌 중립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원자력 안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알아듣지 않겠냐. 가서 설득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단체, 반핵단체만 나라를 생각하냐? 그들보다 우리가 생각하면 더 생각한다. 왜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냐? 자세는 겸손하게 그러나 내용은 강인하게 붙어보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명언인데요. 그러니까 월성 1호기가 이제 시동 연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동 연장. 차관 말이 참 가관인 게 이거죠. 그러니까 원자력계에서 일하는 방식 이게 관행인 거예요. 관행. 일단 돈을 때려 넣어. 그 다음에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이제 그러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터진다고 이제 압박하는군요. 그렇죠.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예산 내놓으라고 팽패 부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월성 1호기를 세우면 업계는 더 문제예요. 그럼 세우면 그러니까 공장 하나가 멈추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수익이 안 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야 돼. 그러면 그 원자로가 반감기를 거쳐가지고 그 갈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을 누가 될 거냔 말이에요. 그 예산을. 본인들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럼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럼 정부가 이거를 봐주겠어요, 이거를 사실상. 그럼 한수원에서 뭐 되든가 이제 뭐 이런 구조로 갈 텐데 지금 이게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짜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원자력 업계 분들은 어쨌든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한은 이게 돌아가줘야 돼요. 두 번째 사건이었는데요. 이게 고리 이어서 이제 월성이 두 번째 시동 연장 10년짜리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 양반들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전보다 이걸 어떻게든 돈 때려 박았으니까 해놔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여기 워딩대로라면 집에 가서 연말에 편히 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 얘기인데요.
이게 30년 넘은 안전성, 이 30년 넘은 원전의 안전성이 얼마나 문제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핵발전 사고, 원전 사고 중에 고장이 한 650여 건 정도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한 게 고리 1호기입니다. 바로 그 지난 2008년에 10년 연장을 했다는 건수로 치면은 한 127건 정도 났는데요. 전체 이 643건 중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는 것이죠. 벌써 이 뭐 1년도 안 돼서 2년 만에 또 고장난 고리 1호기, 또 월성 1호기는 수리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또 고장났는데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증을 해야 될 이 정부 관료가 하는 얘기는 업계 사람들 불러놓고서 일단 돈 때려받고 해야지 여러분들 다 그 연말에 애보지 않게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그다음에 월성 1호기 수정연장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는 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지금 집어넣지 않습니까? 한 7천억 들어갔나요? 그리고 나서 허가 안 내주면 7천억 나뉘니까 허가 안 내주면 큰일 난다고 그러죠. 금년 연말에 허가 실제로 큰일 나죠. 만약에 수정연장 못 해보십시오. 관계되는 분들 중에서 연말쯤에는 집에 가셔서 애기 보여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까 보신 아까 원전의 상황 반에게 모인 분들은 아까 그런 상황 변화와 더불어서 후쿠시마 사고 그런 상황 변화와 더불어서 요즘 신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반의 교수 모임, 반의 의사 모임, 반의 변호사 모임, 야당은 어떻습니까? 야당은 원자력 다 지난번에 최고위원 나온 9명 중에서 5명은 반핵, 2명은 탈핵, 반핵하고 탈핵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2명은 탈핵, 2명은 재검토.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이거를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저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주어진 미션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원자력국장을 하면서 제가 원자력국장을 4년 했습니다. 보강 4년 했는데 정말 어쩔 때는 외롭다는 느낌을 했습니다. 모여서 보고 이렇게 만나보면 원자력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이 반핵론자들하고 저희 말하는 싸움이 붙으면 아군이 안 보여요. 아군이 안 보이고 정부 관계자만 앞에 나가서 이제 취소해지가 해야겠지. 그래서 완전히 맨몸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4년 전에는 그랬는데 4년 후에 금년에는 안 그럴지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정부 혼자 싸우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사람 그 원자력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원자력으로 벌어먹고 사는 게 없어요. 우리 원자력 아니라도 봉급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원자력으로 벌어먹고 다 일부 몇십 분 다 원자력으로 지금까지 애들도 가르치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제발 그 혼자 싸우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어차피 그 방법은 주위에 저희 중립존에 있는 사람들, 원자력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이 10명씩만 설득한다고 해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중립존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 가서 그게 아니래더라. 이 사람이 평소 때 보니까 원자력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와서 원자력 그리고 안 하면 안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일반 국민이 알아듣지. 주위에서 사람들 좀 중립존에 있는 사람들, 둘째는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아니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저 자제분들부터 좀 가서 학교 가서 얘기 좀 하라고 시키십시오. 이거 젊은 애들은 무조건 반핵이에요. 전기는 다 쓰여야겠는데 원자력은 나쁘다 이거예요. 어쩌라고. 그 네 가지 문제를 넘어가는 게 이제 저희들한테 큰 숙제고 이건 저희 부처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자력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지금 작년 벌써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마 그 경주 이 월성 1호가 있는 경주분들이나 고리 1호기 있는 이 부산 기장 계신 분들은 주민들 경주분들은 특히 그 시동 연장, 가동 연장 반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고 나서 일본이 완전히 반토막이 났죠. 그쪽 동네가 완전히 그 반경 뭐 150km는 전부 다 그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됐다고 그러는데 경주까지 포함하면 뭐 우리나라 영남 지방 뭐 부산 기장 여기 그 고리 1호기 있는 지역은 뭐 경남 PK 지역이죠. 이 영남 지방은 완전히 그 정말 재앙을 맞게 될 수도 있는 사건인 이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성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뭐 반핵 이걸 떠나서 이 안전성이라도 제대로 이 검증을 하고서 시동 연장을 하건 아니면 폐로하건 그게 돼야 될 텐데 이 차관이라는 양반은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는 방식이 집에서 보일러 얘기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동선이 좀 이제 쭈그러지고 노후화됐으니까 네. 장판 한번 뜯고 우리 저 이렇게 이게 새로 목돈 들여서 했으니까 우리 10년 더 뜨끈하게 그냥 뗍시다. 뭐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세계적으로 원전의 가동률, 풀을 100으로 놓으면 가동률이 한 78% 내외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보다 앞선 5개 선진국이.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매우 관리를 잘해서 우리는 가동률이 93%쯤 돼요. 그럼 이게 역으로 안전한 거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죠. 풀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매우 한국적인 방식이지. 전통적으로. 열심히. 우리는 그냥 주야로 풀가동해. 근데 그러면 선진국은 기술이 없어서 80% 언더로 가동을 할까? 오히려 이제 역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그치. 이게 보일러가 아니란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체르노빌은 86년에 멜트다운이 됐는데 노심이 녹아서 방사능이 대량 유출이 됐는데 그 지역은 지금도 죽은 지역이고 그렇죠.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 이후에 지금 30년 넘게 기형아 또 이제 이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 그렇죠. 변종들이 엄청나게 생겨서 다큐멘터리로 계속 나와. 지금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나와요.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 사고가 나면 후쿠시마는 지금 작년의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어떤 생태에 영향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지도 못해. 거긴 죽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1기가 돌아가고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사고가 난 뒤에 이 말씀하신 국내 원전 21개 가동 중이었던 21개 원전을 전체 안전 점검을 했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4월에 발표했습니다. 3월에 이 검사 시작해서 4월에 한 달 만에 우리나라는 신속해 그런 거. 예, 뭐 그 하루에 하나씩 검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게 안전성 검사를 이 차관이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이 한 달 만에 이 21개를 한 게 참 이게 기적이 아니구나. 이 인간이 가능한 일이구나. 뭐 이런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었는데 차관이 들어갔다 나왔나? 글쎄요, 참 이게 어떻게 하신 건지 또 이 시동 연장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걸 보면 정말 이분이 그 정부가 안전성에 대해서 과연 의식이 있는 것인지 이 환경단체에서는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월성 제2의 후쿠시마, 고리 제2의 후쿠시마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하고 부산이 지금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죠. 이제 좀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실제 이 안전성에 우려가 이렇게 이만큼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안 좋은 남의 나라 문제긴 하지만 작년에 후쿠시마 사건 터졌을 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걱정을 했어요. 경악이죠. 경악. 이웃 나라인 우리도 걱정을 먼저 했는데 그쵸. 각하는 거기 가서 이제 오염됐을지 모르는 이렇게 채소 먹고 그랬죠. 네.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게 안전 불감증이 그렇게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보면. 일본은 그렇게 겪고서야 향후 40년에 걸려서 단계적으로 원전을 완전히 끊기로 했단 말이죠. 폐쇄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더 달려. 그리고 그렇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원전 국가인데 원전이 원전 이퀄 그린이라고 생각하는 정부잖아요. 그 해외에 수출하는데 굉장히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을 지금 또 국외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내는 국내대로 수명이 다 했으면 폐기해야지. 정 필요하면 새로 지어서 이 산업적인 어떤 그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굉장히 그걸 땜빵 하면서 정말 이게 보일러 떼듯이 이렇게 연장하는 거는 너무 불안한 거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같이 어차피 같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터지면 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미시간에 집이 있어. 스위스에 시нгapur도 있고 스위스도 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안전성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했었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독일에는 원전 아시다시피 원전 전부 다 폐기하기로 했죠. 앞으로 새로 안 짓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이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다 폐기하겠다고 한 나라에 가서 정상회담 하면서 우리 건 안전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원전 업계 사람들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후쿠시마 사고 나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일본 다 제치고 나서 다 먹을 수 있겠다. 수출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어요. 이제 미치겠는 게 이 원자력이라고 하는 게 핵분열 반응이 이 조사되고 과학계에 보고가 되고 이게 산업적으로 활용이 된 게 시발점이 1934년경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이 채 안 됐단 말이에요. 20세기 중반쯤에 만들어졌는데 그때는 또 우리가 알다시피 2차 대전
전쟁 전후 핵 개발에 참여했던 나라 혹은 핵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본 최초의 국가 일본 비롯해서 미국, 독일, 미국하고 독일은 그때 이제 서로 상대 국가였잖아요. 핵 개발에 막 과열하던 국가들이고 거기에 끼어 있는 프랑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이 국가들이 지금 원전을 이 주도해서 개발했던 국가들이고 이제 폐기로 다 접어들고 있는데 그렇죠. 뒤늦게 시작한 우리는 일본만 해도 원전 가동이 1966년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78년. 그렇죠. 일본은 이제 폐기. 우리는 지금 더 달려. 지금 이거는 각하 마인드가 여전히 이제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는 20세기에 살고 있는 거야. 그분의 생각 속에서. 그래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이 원전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정책 이런 것도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네요. 이게 사실 그 이슈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리고 뭐 대체 에너지, 대한 에너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전력 수급 구조 뭐 이런 것까지 좀 가야 돼서 뭐 오늘 다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이 터질 갈래들이 많아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원전 반핵 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직접 한번 얘기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문가를 모셔놓고. 예. 혜림 씨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였죠? 또 까먹었네. 네, 초특급 대국민 사기극 누구를 위하여 원전을 세우나입니다. 네, 누구를 위하여 원전을 세우나.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언급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돈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운용 보증 문제, 사람 문제 이런 거 다 걸려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프로젝트를 억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제일 문제는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주목하고 보셔야 이 원전 문제를 잘 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안 들어가는데 왜 지금 2년 전에 군대 왜 가 있냐고. 특전사들 어떻게 해야 미치겠네 진짜. 진짜. 가면 그 시간 때울 때 하는 거 있어요. 총검술. 네. 거기서 영어 배우러 갔으니까 영어 잘하겠죠 이제. 글로벌 솔저. 로컬 음식 먹어보고. 자기들끼리. 네. 우리 오늘 방송 슬슬 마무리하시죠. 네. 네. 애국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25일 밤이고요. 생방송 애국전선 제12화 초특급 대국민 사기극 누구를 위하여 원전을 세우나 편을 들으셨습니다. 이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비밀, 그 11화 때와는 또 사뭇 다른, 어떻게 보면 체급빛 완전 다른 그런 아주 그야말로 초특급 대국민 사기극의 진수를 보여주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실체에 대해서 오늘 조목조목 파헤쳐 봤는데요. 각하께서 입술까지 터져가면서 대체 누구를 위하여 원전을 세우는지 여러분들 아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애국 국민들을 위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말 미쳐버리겠죠. 오늘 제가 여러 번 미쳐버리겠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지난주 카메룬 다이아몬드 편에서는요. 각하 일당이 100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딱 들어보니까 그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100억 지금... 달러 아니야. 네. 하루 1000배가 되는 거야. 그죠. 지금 당장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중단시키지 못하면요. 나라가 거덜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이 땅에서도요.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노 원전을 단지 저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돌리고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기업들과 각하 말고요. 금년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다름 아닌 지금 이 폭주하는 원자로를 당장 중지시키는 일일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진정 가슴 서늘해지는 위기감에 잠 못 이루는 이 밤. 여기는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생방송 애국전선입니다. 오빠들 잘 자요. 보일러가 이지영인데 잠이 오나 잠이. 보일러가 핵보일러야.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느 나라 가야 돼? 갈 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2시가 되면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익 없는 체결이기 때문입니다. FTA에 희망을 걸었던 멕시코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FTA에 많은 준비를 했지만 미국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FTA의 노예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도 미국 아메리카.
정부 당국은 국민을 속이고 졸속으로 FTA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한미 FTA. 이젠 우리가 만든 영화, 우리 쌀이 오른 밥상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FTA가 체결되면 대한민국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